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황사를 몰고 온 북풍의 세기는 약해지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에서는 내일까지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유럽에서 잇따라 접종을 중단해 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백신을 맞는 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의 공식 결론을 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이전 정부부터 계속된 부동산 적폐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공분에 답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적폐 청산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와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내세워 비난에 나선 데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직접적으로 반응은 하지 않고 외교와 비핵화의 중요성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실무협상팀이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단일화 협상 막판 담판을 시도합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곧바로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모레 19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주빈을 비롯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검거된 지 1년이 흘렀고 그 사이 N번방 방지법도 시행됐지만 성착취물은 온라인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10년 만에 중국을 덮친 최악의 황사는 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한반도로 황사를 몰고 왔지만 하강 기류가 약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지상으로 떨어진 황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서쪽 지방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 황사의 영향에 지금 대기가 또 정체돼 있어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기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송월동이 130 마이크로그램, 수원 108 마이크로그램 등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14일부터 중국 내이멍구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해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어제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갔고 경남은 4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돈 곳도 있습니다. 다만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황사가 덮쳤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모래먼지 대부분이 1km 이상 높은 상공으로 지나갔고 일부만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황사를 몰고 온 북풍의 세기가 약해지며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고학원은 PM10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에서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겠지만 서쪽 일부 지방에는 대기 정체로 약하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깨끗한 동풍이 불고 주말엔 전국에 비도 내리면서 당분간 미세먼지 우려는 적겠습니다. 하지만 황사 발원지에서 기압차로 인해 강력한 바람이 생기면 언제든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봄철 서울에서 황사가 발생한 날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4.6일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유럽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의약품청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특별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우리 보건당국도 논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대 중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111명이나 많은 41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I want to also stress that at present there is no indication that vaccination has caused these conditions. 유럽의약품청은 백신을 맞는 건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따른 혈전 발생 사례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현지 시간 18일 특별회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추가 권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접종 중단을 결정하는 나라가 늘자 진화에 나선 거지만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다시 퍼지는가 하면 Beaucoup moins confiance. Déjà que j'avais pas forcément confiance en tout ça, là, c'est sûr que ce sera pas de vaccin pour moi. Omdat die annuleringen meer zijn dan voordat heel de heisa er was. Maar we zien langs de andere kant wel. 중단 결정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Das kann ich nicht nachvollziehen. Es gibt immer Impfschäden und meine Tochter ist Ärztin und sie hat gesagt, lass es machen, besser diesen Impfstoff als keinen. 우리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상반기 접종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도 다른 국가의 상황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 방향을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2분기까지 들여오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455만 명분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이전 정부부터 계속되어온 부동산 적폐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개혁 시도를 강조하는 걸로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내 LH 사태를 언급하며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직자의 투기를 이전 정부 때부터 쌓여온 문제, 즉 적폐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한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근본적 개혁 기회로 삼자며 공직 윤리 확립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자체 윤리 규정과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적폐 청산이란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4년 내내 적폐몰이를 하더니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의 공분에 응답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걸 높게 평가했지만 우선 적폐 청산만 강조하고 그 다음 사과 메시지를 낸 걸 두고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사는 결국 특검이 맡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77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이 추진되는 겁니다. 일단 특수본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 발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사팀을 꾸리는데 대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의혹을 파헤치는 것보다 정치 공방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할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지 등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역제안한 국정조사도 일단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LH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용두삼이 아니냐. 뭐 이 정도 발표하려고 그랬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따갑게 하십니다. 뭐 명탕조사,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할 수 없는 일에 발벗고 나선 거예요. 수용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에 출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차명을 이용한 투기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일본을 떠나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와 국방장관들은 내일 함께 2+2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북한은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경고 발언도 내놨습니다. 대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미국은 일단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리 정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경고 발언에 대해서 백악관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잠 설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하루 전 담화와 관련해 직접 언급이나 반응은 없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지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파트너 또 동맹과 협력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항상 북한에 대한 외교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전략 재검토 작업에 대해서는 혹시 진전된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포함해 대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know, the North Korea policy is under review. We're looking at whether various additional pressure measures could be effective, whether there are diplomatic paths that make sense. All of that is under review.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속적인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선 그 발언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담화에 바이든 행정부는 꽤 신중한 모습인데 이 같은 태도 역시 새로운 대북 접근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외교안보팀이 이미 지난달 초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복수의 전현직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새 대북 전략이 수립되기 전에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에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배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미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를 기소하면서 북한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자 백악관 참모들이 발끈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미국의 신중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미 정보당국이 내렸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CNN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과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이 맞물리면서 미국 관리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의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시도에 성공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발사 시험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북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거죠?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각각 정의용 외교장관 또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내일은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서 만나 대북 정책 등을 조율합니다.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2+2 회의는 5년 만에 개최로 공동 성명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 중국 문제 등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기후변화 등 국제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제 3주가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아직 합의가 나오지 않은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협상이 오늘 또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결론이 나온다면 곧바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모레까지 단일 후보를 내기는 어렵게 됩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양섭,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끄는 양측 실무협상팀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약 8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소속 정당과 기호 표시를 할 것인지, 후보 적합도를 물을지, 여권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을지 등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 때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지가 최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유선 전화 조사는 보수, 무선 조사는 중도와 진보 정당에 유리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단일화 이후 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목적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4번 지지자분들과 2번 지지자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 이기자는 거죠.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입당을 결심해 주신다면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진영에서 주장하시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해드리겠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려면 늦어도 오늘 오전 합의를 이뤄 낮부터는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후보는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까지 단일 후보를 뽑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 여권의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지지율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울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재산 신고 목록에 이 땅이 올라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오 후보 측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 가족이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땅입니다. 그린벨트였던 곳이 2009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시장 측이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 때문에 오 후보가 시장 재임 때 개발을 추진해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오 후보는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때 신고한 재산 목록에 이 땅이 들어있었던 걸로 밝혀지자 민주당은 날을 더 세웠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다 쓰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땅의 존재를 정말 몰랐고 재산 신고는 보좌관이 대신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개발지구 지정도 취임 전부터 사실상 협의됐던 사안으로 시장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합니다.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던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관여한 분이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퇴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JTBC는 오 후보가 시장일 때 해당 지역 개발에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서울시에 문의했지만 관련 회의 중이라 답변할 게 없다는 입장만 받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역시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볼까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서부를 잇는 부산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다 득표율을 차지한 지역을 모두 지나는데요. 각 지역에 내려서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선거에 대해 물으면 가덕도 신공항 얘기부터 꺼내던 부산 시민들. 하지만 20대에서 30대는 이제는 LH 투기 의혹이 선거판의 화두가 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가덕도는 좀 수그라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 얘기해보면 다들 그냥 LH 그런 거 얘기하고 저희 또래는 좀 다들 엄청 욕하고 아무래도 지금 LH가 좀 심각해서 화가 났죠. 처음에 보자마자 많이 끼치지 않을까. 여당은 LCT 관련 등 각종 의혹 제기와 야당 후보 검증으로 지지율 부진과 LH 악재를 돌파해보려는 상황. 유권자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선택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친서민성을 꼽는 시민도 좀 깨끗하고 서민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생각해서 꼭 그래야지. 능력이 우선이란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락하기 문제 안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얼마나 추진력이 있느냐. 이런 가운데 주택 문제에 다소 덜 민감한 나이대에선 여전히 신공항을 최우선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누가 신공항 건설을 완수할지 저울질 중이란 겁니다. 부산에는 공항은 꼭 있어야 되거든. 더불어민주당이가 그리 다 몰리지 싶어. 바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사람. 가덕도 신항역에 한 20년 전에부터 이야기하는데 정치고 무엇이 집안 살림살이고 자꾸 교대를 하면은 좀 발전이 안 됐겠나. 자꾸 교체를 해가면서 해야지. 정치도.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N번방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막을지 논의가 한창이었던 게 1년 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관련 법도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온라인에는 관련 영상물이 버젓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윤정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범은 스스로 악마의 삶이 멈췄다 했지만 그 흔적은 곳곳에서 되풀이됩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쓰는 한 음성 채팅 메신저입니다. N번방 성착취물을 판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특정 얼굴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영상물도 꾸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N번방처럼 성착취물을 공유하는데 회원 수가 7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N번방의 시초로 꼽히는 소라넷 운영자 4명 중 1명이 붙잡혔는데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도 징역 1년 6개월형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거는 건 지난해 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입니다. 우선 처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벌을 받을 수 있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광고만 해도 처벌됩니다. 유통할 경우엔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양형 기준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더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할 거고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JTBC 윤정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이란 정부가 어제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되는 인도적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회의 이후 독감 백신과 항암 치료제 등 20여 개 품목이 이란에 수출됐고 이란은 국내 동결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진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직전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김 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는데 수사기관의 수장이 주요 피의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인 한남동 재개발 구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성 구청장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하기는 어렵다며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이틀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 170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또 시도의원 등의 다양한 투기 의혹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에 통합 전략 내용을 대한항공이 오늘 산업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수정 보완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우려되고 있는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 방안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고됐던 대로 네이버와 신세계가 2,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이른바 동맹을 맺었고 쿠팡에 맞섭니다.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과 판매를 포함해서 폭넓은 사업 제휴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 어린이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20대 남성이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를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6일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고 제주공항에서 다시 광주로 돌아오려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에도 신분증 도용 사건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보안검색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00여 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IM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조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5월에 열릴 예정이던 전남 담양 대나무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건을 넘긴 게 30번째인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6년 전에 나온 I Need You의 오리지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번에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발표한 솔로곡은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솔로 가수의 뮤직비디오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루 조회수가 4,160만 건을 넘어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세운 기록을 8년 만에 깼습니다. 네,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투기를 막을 방안을 좀 더 진전시키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양당 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선출된 후보는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신병을 밝힐 예정인데요.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12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내륙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해 대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으로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2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1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 제철안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공장에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유도 매번 엇비슷합니다.
이번에도 기계를 멈춰 세우지 않고 정비를 하던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쇳물에 불순물을 빼내는 생석회를 가공하는 공장 설비입니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북 포항의 포스코 케미컬 공장 안에서 부품을 바꾸던 50대 노동자가 설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그럼 교체를 할 때 기기가 중단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멈춰져 있었는지 가동 중이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품을 바꿀 때는 돌아가고 있는 설비를 반드시 꺼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설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가 난 포스코 케미칼 공장은 포스코 포항제철 안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포항과 광양 등 포스코 사업장 안에서 난 사고로 2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16명입니다. 올해도 벌써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산업재해 청문회 때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사과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향해 SUV 차량이 후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에 있던 손님을 포함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령의 SUV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용수동 803 자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소방관 등 55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은 소나무 등 산림 약 1000제곱미터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과외 광고를 낸 여대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한 달이 넘게 감금한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20대 여대생이 낸 과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대생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멕시코 하원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구 1억 2,600만 명의 멕시코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추진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일 멕시코 하원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의 주도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316표, 반대 129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아직까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원 역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됩니다. 멕시코 여당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enemos ante nosotros un dictamen integral que establece una nueva ley para la regulación del cannabis y modifica disposiciones que nos permitirán tener un marco normativo adecuado.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추진한 멕시코 여당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 역시 대마초 합법화를 찬성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Y estoy impulsando el crecimiento del mercado, uno, para arrebatarlo a los criminales, que es fundamental. Nos va a reducir la violencia, no hay duda.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로 지난 2014년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시행했습니다. 뒤이어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들도 대마초 합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배경에는 경제적인 셈법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통한 국가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대마초가 마약 카르텔의 주요 소득원이 아닌 만큼 대마초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마약 범죄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인택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마약 범죄 감소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한 나라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서 범죄를 줄인다는 것은 어떤 그 명분이고요. 실제로는 그 세금 수입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멕시코의 경우를 그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멕시코는 그 마약 조직인 카르텔에 의해서 지난해 살인 사건 그 34,000건의 전체 80%가 벌어진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이런 명분을 내걸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멕시코 마약 조직인 카르텔이 실제로 돈 버는 거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마초는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이제 의료용과 그 기호용을 합법화하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효과가 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제에서 어떤 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세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수출하는 그 옥수수를 수출해서 그 사료용으로 수출해서 보면은 한 300억 달러 정도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인이 대마에 쓰는 돈이 1,000억 달러 이상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세금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그 어떤 뭐 그 대마바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경제적 효과를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대마는 보면은 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각 작용이 없는 칸나비디올이라는 그 성분이 있는데요. 네. 칸나비디올은 이제 희귀 난치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료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 막을 수 없지만 이걸 기호용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대마초 흡연과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안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독성 등 각종 폐해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서구 국가에서 쉽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 이를 시작을 해서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 과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마를 허용하는 것은 뚝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환각 물질에 대한 그 경계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속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과 환각성 물질에 대해서 네. 멕시코에 사는 교민이나 멕시코를 찾은 사람 혹은 멕시코에서 우편으로 대마를 받은 사람은 전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외의 움직임에 요동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멕시코의 대마초 합법화 추진은 악명 높은 마약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멕시코 사회에서 도저히 근절이 불가능해지자 내놓은 역설적인 자구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마초는 속칭 입문용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그만큼 합법화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좀 더 깊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오는 걸 앞두고 어제 나왔던 북한의 비난 담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새 정부를 향한 비난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이번 방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엔의 입장도 또 나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긴장을 완화하길 바란다는 거죠? 네, 현지 시간 16일 유엔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발언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긴장은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언어적 긴장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이 대화로 풀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두자릭 대변인은 주요 당사국들이 외교 해법을 다시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또 보면 1900년 전에 성경 사본 조각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현지 시간 16일 예루살렘의 인근 사해 서쪽 동굴에서 20여 개의 양피지 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에는 구약 성경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이 방사선 탄소를 통해서 연대를 측정했는데요. 약 19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약 성경 문건들은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상태가 좋았다고 합니다. Which meant that we have better documentation of their condition than any other previous discovery of the Dead Sea Scrolls, which will also be significant. 네, 발굴팀을 이외에도 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바구니와 6,000년 전에 숨진 걸로 추측되는 아동 미라도 찾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발표를 자꾸 미루네요. 네, WHO 대변인이 어제 화상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티아나 린티마이어 대변인은 코로나 기원 보고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팀이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와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게 된다면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기원 보고서가 2월 중순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가 3월 15일쯤으로 한 차례 이미 미룬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도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 가족이 사들인 수상한 땅은 또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국방부 군무원 A씨 부인과 딸이 소유한 땅입니다. 34단이 이전하고 창릉 신도시로 지정되며 가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부인 B씨 주소지는 사들인 땅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가구 공장입니다. 가구 공장이 있는 땅은 B씨 친언니 소유입니다. 부인 B씨가 실제로 살고 있을까? 혹시 그 씨가 그 공장 건물에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랑 계약 관계니까 우리 모르죠. 부인 B씨는 살고 있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위장 전입입니다. 이곳으로 주소를 옮긴 시점은 창릉 신도시 발표 2주 뒤입니다. 전문가들은 땅 소유권과 함께 주거권까지 보상받기 위한 걸로 의심합니다. 군무원 A씨 부부 실제 거주지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여기가 장관님 댁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계신가요? 저 새끼 치워내서 계세요. 님은 계신가요? 가평 다니네. 부인 B씨는 2009년 9월 이 주변 땅 2,700제곱미터를 지인 3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 문산 고속도로로 편입돼 정부 보상금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며 도로 예정지 곳곳에 군부대와 초소가 있어 34단 등과 활발히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정부 보상을 받고 한 달 뒤 현재 창릉 신도시로 포함된 농지 약 1,200평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인 땅이 연달아 정부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군무원 A씨는 JTBC에
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공장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현실적으로 거주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 사들인 땅은 상가를 짓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지인들과 공동 투자를 했다며 고속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별개로 국방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의혹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체 조사, 자체 수사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의 보도 뒤 시민단체가 A씨와 가족을 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등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고발장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이제 불법입니다.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이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및 시설본부, 각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A씨처럼 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군사보호시설 심의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의 조사나 수사 요청이 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곳곳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투기 의혹. 오늘도 전해드릴 게 있는데 인천의 전 시의원 얘기입니다. 요즘 전해드리는 의혹들이 거의 다 이런 내용인데 재임 당시 땅을 사고 나니까 개발 사업 인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A 전 의원은 19억 6천만 원에 3,4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논을 사들였습니다. 2주 뒤인 21일 인천시는 해당 구역의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됐다고 고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가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농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현재 4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들일 당시 A 전 의원은 인천시의회의 건설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A 전 의원은 토지보상금 대신 해당 구역의 상업용지 900여 제곱미터로 받았습니다. 용적률 700%로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보수적으로 따져도 수십억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A 전 의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토지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행 부채가 많아요. 좀 싸게 해서 줄 테니까 한 필지만 좀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A 전 의원은 토지를 살 때 다른 토지와 공동담보로 2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매대금 19억 6천과 취득세 6천여만 원 등 매입자금 전액을 대출받은 겁니다. 이자 비용이 적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된다는 정보 없이는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조만간 그랬었어요.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해도 인허가 관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교통위원장이 개발 부지를 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 경찰이 오늘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와 숨진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석 씨는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부와 석 씨의 20대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경찰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아동학대 치사 사건 중에 가장 엽기적이다.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99.9999%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상 오차는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상 4번이나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율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 이 대목이 지금 이 사건의 가장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고요. 일단 전제하자면 이제 만약에 국가수의 발표가 진실이라면 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대체 어떤 경위로 지금 이렇게까지 상당히 객관적 뭐 증거들이 나타났는데도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 중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출산을 한 사실에 대해서 숨겨야만 하는 한마디라도 뱉었다가는 더 큰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비밀을 지금 이들 가족들이 다 같이 숨기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석 씨 같은 경우에 아마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생활 패턴을 지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과거 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상당 부분 기억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석 씨 같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제기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졌다면 뭐 일부 임상적 증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기억이 분절된다거나 하는 그런 해리성 증상 같은 게 있으면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기억을 없애버리는 그런 억압이 심하다거나 이런 종류의 뭐 증상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그것도 역시 매우 희귀한 질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석 씨의 태도가 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친자의 오차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말씀 앞서 드렸는데 네. DNA 검사를 4차례나 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뭐 다른 사례에서 혹시 이런 친자 관계 결과가 뒤집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국가수에서 발표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경우는 최근에 들어선 단 한 건도 없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국가수에서 발표까지 한 걸 보면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석 씨는 왜 이렇게까지 출산을 했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은 함께 살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96년도부터 함께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남편은 그 전에도 이 이제 석 씨라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걸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제 2018년경으로 추산되는데 그때 이 석 씨가 임신하고 출산한 과정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 함께 네. 살면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국가수 이야기가 맞다면 그렇다면 지금 석 씨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석 씨의 남편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은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제 그 사망한 석 씨의 딸의 이제 죽음의 경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석 씨의 20대 딸로부터도 뭐 유의미한 그런 진술 같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석 씨의 20대 딸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20대 딸은 전적으로 본인의 딸인 줄 알았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는. 그러나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뭐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SNS상에 굉장히 딸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처럼 사진도 많이 올리고 네. 딸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사실 학대의 흔적을 찾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20대 딸과 그녀의 본인은 자기 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충분히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자 본인이 3년 동안 키우던 딸을 그냥 그 집에다가 내버리고 문을 잠궈놓고 휘리릭 나가버리고는 네. 누구에게도 그 아이를 돌보라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것 역시도 거짓말인 것은 아닌지 예컨대 본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있는 심정이 다다른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지금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가장 궁금하고 또 안전이 우려되는 것이 바로 20대 딸이 실제로 낳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가장 쉽게 수사기관에서 DNA 증거를 들이대자 이들이 할 수 있는 진술은 사실은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한 아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도 뭐 병사했거나 사고사했거나 뭐 그래서 불행히도 그래서 딸이 충격받을까 봐 내 딸을 대신 뭐 내 20대 딸에게 이제 김 씨에게 키우게 했노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네. 가장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수사 결과가 이처럼 부실한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또 법정에서 다퉈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다가 뭐 속 씨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두고 나간 뭐 20대 딸만이 그 아이를 방치한 책임 정도를 묻고는 사건이 끝날까 봐 네.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나마 첫 단추부터 다시 끼려면 석 씨의 출산과 연관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 대한 제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20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가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조련까지 갔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보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입장, 태도는 남편, 동거한 96년도부터 동거한 남편이 혹시 전혀 나는 몰랐다는 진술을 번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사실은 모든 비밀이 깨어지면서 좀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찰이 검찰로 넘긴 뒤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이제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강해야 되는 어떤 그 궁금증이 있다면 아마 담당 검사가 경찰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일부 사실에 대한 재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할 만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DNA 검사를 4번씩이나 했고 그런데 이걸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국가수의 결과를 일단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재수사를 하더라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뭐가 더 뭐 충분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좀 굉장히 회의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사실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출산의 과정 그리고 아이가 사라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가 그 동네 사람들 또는 이 가족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주는 것은 새로운 이제 그 수사의 방향을 뭐 물꼬를 트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다시 나서서 초기에 수사됐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사실은 거짓말을 이 세 사람이 모두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숨진 아이의 한을 뒤늦게라도 풀어주고 사라진 아이를 시급히 찾기 위해서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사건의 실체가 시급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70여 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두 10대 소년은 이제 90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333명은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다음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948년 제주 4.3 사건 1년 전인 1947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내란 실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덮어섰습니다. 무죄를 받은 335명 중에는 2명의 생존자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10대였던 93살 고태삼, 92살 이재훈 할아버지입니다.
고태삼 할아버지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한을 풀었다고 기쁨을 쏟아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히 살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당시 잃은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고향에 오고 보니까 전부 불타버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냥 함덕에 가가지고 그냥 총살당해가지고 돌아가 버리지.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두 할아버지 이외에 333명은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가족은 2019년과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335명에 대한 선고를 모두 하루에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한 유가족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이렇게 무죄라도 된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회복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황사를 몰고 온 북풍의 세기는 약해지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에서는 내일까지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혈전 발생 사이에 아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에서 나올 공식 결론을 본 뒤에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실무협상팀이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단일화 협상 막판谈판을 시도합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곧바로 이틀 동안의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모레 19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오늘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말할 예정입니다.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 자리에 나와서 심경을 밝힙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